안녕하세요. 노원구청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최근 깡통 전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안타까운 뉴스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피해 입은 대부분이 특히나 제 또래인 20, 30대 청년들이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분을 모시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의 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성용 박사입니다. 와, 김성용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직접 많은 네네. 자료들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네. 네.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동산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요, 네. 계약 준비 단계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체결을 하게 되십니다. 체결을 하신 다음에는 계약이 완료되는데요. 이게 계약이 완료됐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겠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완료가 됐으면은 완료가 돼서 다시 그 계약 기간이 완료가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기간에 내가 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이나 또 매매 대금이 안전하게 있어야 돼서 거기까지 완료되는 것을 매매 완료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네. 계약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네. 계약 완료 이후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이셔서 그런가 정리를 딱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첫 번째 그럼 계약 준비 단계부터 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시려면 네. 좀 막막하시죠. 네. 어디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원구에서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노원구에서 아파트를 전세를 계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 또 내가 전세로 해서 임차를 하고 싶어하는 그 물건과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그 물건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볼 수가 맞아요. 있죠. 네, 네이버 부동산 네. 많이 보거든요, 예, 저도. 예.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 모든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허위인지 어. 아니면은 진짜인지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또 근무하고 계신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기 확인을 어렵죠. 하죠? 네. 그럴 때는 저희가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는 데 들어가면은요, 네.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네.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자격사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면 네. 또 거기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 중개사가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세 네. 가지 홈페이지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중개를 하거나 유통을 할 때 꼭 네. 공인중개사를 이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보수료가 나가죠. 그쵸. 그 보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통하지 않고 네. 직접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이 국민들과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그 정보를 동일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제가 임대인입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 임차인이세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보는 제가 더 잘 알겠죠. 그쵸. 근데 저희 집에 제가 임대를 드리는 거고 네. 임차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물이 새는지 냄새가 나는지 네.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그쵸. 거죠. 제가 직접 살아본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두 가지 제도를 두게 됩니다. 네. 전문 자격사 제도와 또 하나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네, 두게 네. 되는 거죠. 관리 감독 기구 중에 한 군데가 네. 바로 노원구청의 부동산 정보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군데 네. 정보 자격사가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따라서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네. 임차인분들이나 또 차상위 계층분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정부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두어서 그분을 통해서 중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네. 계약을 하셔야지만이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나 또 그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개업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깡통 전세 같은 그런 전세 사기 피해를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는 전세 사건입니다. 사건. 네. 사건은 뭐냐면은 임대인과 건축주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그냥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건 불법입니다. 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방지할 수가 없고 예방할 수도 없는 거죠. 나머지 두 가지가 바로 역전세와 깡통전세죠. 이게 깡통전세란 건 뭐냐면 내가 임차로 들어가야 될 집이 네. 시세를 확인을 했더니 네. 1억입니다. 네, 1억. 그런데 전세금이 9,500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집이 10%만 하락해도 시세가 10%만 하락해도 전세금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세금이 매매 시세보다 더 높다는 거죠. 네. 이제 그걸 저희는 이제 역전세라고 그러고 그 깡통전세는 네. 그 디파짓 그러니까는 전세금인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네. 임대인 입장에서 매입하는 것을 역전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깡통전세나 역전세나 거의 네. 비슷한 개념이다. 요새 뭐 역월세 이런 개념도 있더라고요. 역월세. 네. 예, 예.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네.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못 돌려주는 그 전세 보증금을 네. 월세화시켜서 역월세를 드리는 거죠.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시장 구조상 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네. 근데 물론 우리나라 이외에도 네. 뭐 볼가리아 같은 국가 또 인도의 어느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네. 이런 역월세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은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공인중개, 개업공인중개 사무소를 가시겠죠. 네. 근데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난 누구랑 상담을 해야 되나? 네. 라고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노크를 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집을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네. 라고 하면은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요. 명찰을 폐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법적으로 무조건 폐용을 하세요라고는 네.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폐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거기에 보시면은 정말 이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아니면은 공인중개 자격증이 없이 중개보조원으로 사무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네.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네.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네. 과연 이분들이 공인중개사인데 휴업을 했는지 휴업. 아니면은 업무 정지 기간인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시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아까 알려주신 홈페이지에서 예, 다 나와 조회가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때 네.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돼 있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두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네. 공제 보증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보증보험 가입이 돼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들어가셔서 네. 양 옆에 벽을 보시면 네. 분명히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확인을 해야 이제 공인중개사 분에 대한 것들은 다 확인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근데 보셨는데 중개보조원, 예를 들어서 네. 명찰을 받는데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분이 아니시면 네. 그분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네. 저는 공인중개사분과 상담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네. 충분히 이렇게 연결을 시켜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시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증보험 의무 가입 증서를 네. 제외하고도 중개사무소인지 아닌지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합격하신 분들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감추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어놓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휴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를 보셔야 됩니다. 네 개. 보증보험에 대한 네. 가입 여부, 네.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네.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 4개가 되면은 그 해당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권리 관계 확인이라고. 예, 네. 이제 계약 체결 단계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네. 과연 내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네. 이 집이 계약을 체결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과연 이 집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보는 거겠죠. 네. 그걸 볼 수 있는 게 국가에서 법적으로 주는 게 바로 등기사항 증명서. 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등기부등본을 어떤 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느냐, 네. 그것은 대법원에서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네.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만약에 온라인에서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역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무인 발급기라든가 아니면은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에 오셔서 네.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띄시면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미리 공유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 법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띄워보셨어요? 해봤거든요. 예. 근데 정말 너무 간단하게 간편하게 예. 5분 만에 뗄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뛸 때 조금 이렇게 또 하시는 게 열람용이 있고 제출용이 있어요. 네네. 열람용보다는 제출용이 조금 더 값이 비쌉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출용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다 제출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열람용보다는 제출용. 제출용으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제출용으로 꼭 떼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발급용을 떼서 보셔야 이게 나중에 또 법적 예, 효력이 효력이 있다고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설명을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그 다음 스텝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등기부등본을 보면은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토지- 어렵더라고요. 예,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집합 건물도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뭔지는 알죠. 아, 이게 땅. 네, 근데 건물은 뭐고 집합 건물은 뭐지? 그러게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편하시게 집합 건물 하면 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텔, 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네, 빌라, 빌라 좋습니다. 빌라, 네, 빌라가 집합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건물은 뭐냐면은 그 이외 겁니다. 그 위에 것들. 그러니까 한 건물에 네. 여러 사람이 살지 않는 것. 여러 사람이 살지 단독 않는 주택. 것. 아,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물어볼 수 있죠. 저희는 5, 6세대가 살고 있는데 저희는 집합 건물이 아니고 건물로 나와 있어요. 라고 네.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 주택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는 뭐냐면요. 네.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단독 주택인가요? 예. 오. 다세대 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빌라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 다가구 주택은 뭐냐? 네. 단독 주택을 네. 2가구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네. 여러 사람이 각각에 다 모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아. 많이 구분을 하죠. 아. 660제곱미터 이하는 네. 다가구, 어, 이상은 다세대. 다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꼭 열람을 하실 때요. 네. 다가구인지 음. 다주택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면은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이 집이 경매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요? 좀 위험할 수가. 위험하죠. 네, 그래서 있네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등기사항 증명서를 이제 확인하고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등기사항을 보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있는데요. 네. 표제부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건물에 대한 명칭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파트라면 아파트 몇 층 몇 호, 그리고 뭐 지분이 2명이다. 그럼 네. 어떻게 돼 있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제일 기본 사항인 예, 거죠. 기본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갑구가
소유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련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누구 것인지, 제 것인지, 우리 이규원 아나운서 것인지 네. 그걸 보는 거죠. 네.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얼마만큼 뭐 대출을 받았는지, 이 등기가 집을 어떻게 가지고. 되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로 들어간다면 경매가 들어가면 선순위부터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가 없겠죠. 오. 그래서 꼭 갑구와 을구를 보고 정확히 보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고요. 계약 대상자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집주인에 대해서 맞습니다. 확인을 하는 절차인 예. 거죠. 네. 자,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가 네. 하면은 임차인이시고 제가 임대인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임대인도 되실 수 있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 보셨을 때 제가 조금 그래도 연식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임대인을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이규원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네. 전세로 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집주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집주인이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예, 거니까. 네. 무엇으로 확인을 하겠습니까? 신분증을 보셔야 되겠죠. 이게 신분증을 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 집주인인지 등기부 등본을 보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갑구를 보시면 소유권이 나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네. 두 개에 대한 것을 진위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비교해서.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을구다. 네. 을구를 보시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이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전세로 들어온다 했는데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전세가 이미 있는데 임차인이 있는 거니까.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사기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갑구와 을구를 보면서 네. 갑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자구나. 네. 아니다. 난 진위를 파악을 하시는 거고요. 을구를 보고 내가 여기에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내 재산을, 내 보증금을 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보는 거죠. 오. 만약에 근데 네. 제가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가족이 대리인으로 오겠죠. 그렇죠. 근데 저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떠냐? 제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장.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계약을 할 때는 네.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리인이 아니라.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네. 꼭 하셔야 될 게 네. 모든 게 다 확인이 됐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입금시키는 통장은 그 임대인의 명의 계좌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고 계약서 작성 및 확인을 또 좀 빠르게 훑어주실까요? 네. 소재지는 뭐 등기등본상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나온 2조부터 9조까지는 모두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한 그 부동산 전세 계약서는 이것은 표준 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가셔서 쓰시게 되면은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네. 본인이 요구를 할 사항은 특약사항에다가 집어넣어서 특약사항.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특약사항에 첨부할 유익한 내용까지 좀 짚어주셨어요. 어떤 예. 게 있나요? 자, 보통 저희가 봤었을 때 특약사항에다 집어넣을 게 임대인이 국세가 있는지 없는지 민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시행령으로 규제가 돼서 네.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를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네. 작성을 하시길 바라고요. 네. 또 하나는 대항력이죠, 대항력. 대항력. 저희가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면 네. 그걸 바로 전월세 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어떤 건가요? 대항력은 보통 네. 보시면은 네. 저희가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은요, 그 대항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전을 하는 거하고 그 주택을 인도받는 거,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는 것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거, 네. 그걸 저희들이 보통 대항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사를 하는 당일날 네. 계약서를 쓰고 전월세 신고를 하시고 네. 하시면은 대항력이 갖춰서 다 신고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사를 꼭 하신 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입 신고를 꼭 하셔서 확정 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 곳은 어디냐? 구청이나 네. 거기 동사무소 가시면은 다 해줍니다.
확정 일자는 어떤 건가요?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확정일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 네. 주민등록에 대한 전입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리 금방 이규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네. 돈을 제가 먼저 받을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 집에 대해서 먼저 선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돼 있더라도 네.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서 돈을 만약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후순위도 불구하고 네.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네. 우선 받을 수 있는 변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네. 요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계약하시면서 네. 꼭 이 페이지만큼은 좀 프린트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면은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김성용 연구실장님 모시고 전세 계약과 관련된 좀 유익한 것들을 많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기회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